자, 그러면 이제 근세에 넘어가기 전에 요 절대 왕정과 왕조 전쟁 그리고 이제 그 절대 왕정 시기 때 사상과 문화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절대주의 시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자, 군주의 경제 지원 세력은 공공기족이었다. 자, 이거는 아니죠. 부르주아 세력들이죠. 예, 부르주아 세력들. 자, 중농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중농주의보다는 통제 위주의 중상주의 정책을 이제 추구했다는 거,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중농주의는 중상주의보다는 좀 다른 정책이에요. 자, 서유럽보다 동유럽의 절대왕조가 먼저 성립됐다. 아니죠. 서유럽이 동유럽보다 시기적으로 100년이 앞섰어요. 동유럽은 이제 외부의 침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냐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왕권 신수를 위해 뒷받침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주의 시대 때 특징들 전반 특징들을 많이 물어봐요. 개별적인 왕들의 어떤 업적보다는요.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서유의 절대주의하고 동유럽의 절대주의를 비교해 볼 때 서유의 절대주의 특징을 쓰시오. 자, 매직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조직과 교육 면에서 더욱 엄격했다. 이 매직제라는 건 간직을 사고 팔 수 있는 그것들 얘기하죠. 대표적인 게 프랑스의 보통 범법귀족들, 고등법원들이 직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는 동유럽 절대주의 특징이 아니라 서유럽의 절대주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냐면 이건 제 말 잘못했는데 매직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동유럽의 절대주의 특징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동유럽의 절대주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에 반해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매직제가 나타났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2번은 귀족은 자국의 도시경제와 상업세력의 육성하기보다는 외국세 상인들과 결탁했다. 요거는 그 뭐냐면 어디와 관련된 이거는 이제 동유럽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보통 서유럽에서는 자체적 부유지화 세력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을 통해서 왕권이 성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총락 공동체 정도에 확립되지 못해서 농민의 단결된 모습으로 영주 지배에 대항하지 못했다. 이것도 동유럽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개간된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마을들이 형성되고 외부에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질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농민 반란이 상당히 적어.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중세 총략을 기준으로 해갖고 형성된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결력도 강하고요. 영주에 대해서 이제 반란도 많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세 말기 때 일어난 와터테난이나 그 다음에 자크레난 이런 난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서유럽의 특징이 아니라 동유럽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군주가 국왕 재판권을 강하여 사법권을 통합함으로써 봉건기족을 억누르는 결과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역대 왕들의 공통된 목적이 뭐예요? 귀족들, 지방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판권을 다 국가 권력으로 회수하는 그런 노력을 했죠. 그런 정책들을 펼쳤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서유럽의 절대주의 특징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에서 16세기, 17세기로 봉건사를 탈피하고 국왕을 정점으로 절대왕정이 추진됐다. 자, 이러한 절대왕정의 체제의 성립 유지를 위해서 봉건세력 사회와 다른 새로운 이데올기와 경제정책이 필요했는데 그 이데올기와 경제정책의 특성을 500자이나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데올기는 뭐겠어요? 예, 왕권신수설이죠. 그 다음에 경제정책은 중상주의죠. 그래서 왕권신수설과 중상주의의 특징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4번은 어느 정치체제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보여준다. 자, 이 체제의 어떤 발전 과정을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예문을 보면, 식탁에 네키브로 가리지 않고, 손수건에 대고 코를 풀고, 그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 행위는 불균한 습관이다. 하품을 하거나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마라. 뭐 이렇게 있는데 핌이 아니라 이게 침이에요. 예. 자, 부득이한 경우에는 얼굴 돌리고 왼손에 가진된 손수건에 대며 나중에 손수건을 들여다보지 마라. 오늘날 이제 코로나 이제 그렇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좋은 예절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을 봐야 돼요. 예의 있는 행동이지만 이때가 이제 누이 14세 때요. 그래서 누이 14세 때 하루한 궁전 그런 문화 생활에 대한 거든요. 궁전 문화와 예절, 에티켓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는 다른 어떤 군주보다도 분명히 권위 확립의 수단으로서 일종의 연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의 궁중은 자체가 하나의 무대였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뭘 했죠? 예, 그 당시 화려한 파티를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여러한 의식들 이런 것들 화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왜 만들었냐 그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루이 14세는 이렇게 귀족들에게 연애를 베풀고 귀족들이 일정한 에티켓을 배우도록 하고 그리고 복잡한 의식 절차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함으로써 돈을 쓰게 하는 거야 귀족들에게. 그러면 그 화려한 귀족문화에 젖어서 돈을 쓰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누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왕권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했다. 자, 이런 화려한 궁중 문화는 프랑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전 유럽으로 확대돼 나가요. 그래서 이런 그 문화를 만듦으로써 루이 14세는 절대 왕권을 뭐냐면 확립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체제라는 것은 절대 왕정 체제죠. 자, 그러면 루이 14세에서 보이는 이제 절대 왕정 체제인데 이 발전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 이걸 볼게요. 자, 국제무역이 발달되면서 특허 회사들이 성장했다. 예, 동인도 회사니 뭐 서인도 회사니 하면서 절대 왕정 시기 때 각국에서 이런 특허 회사들이 만들어져요. 그 동인도 서인도 회사들은 그 당시 왕에게 일정한 자금을 주고요. 이래서 이 자금을 준 상인 집단들에게 어떤 그 특정한 지역의 무역권을 독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특허 회사들이 국가를 대변해 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식민 지배를 하고 심지어는 군대도 조직을 해 가지고 그들이 이 지역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이제 하게 되죠. 정형적인 정경유착적 형태야. 예. 자, 그래서 상업자본가 이때 산업이 아니라 상업자본이에요. 상업자본과 정경유착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은 칼빈파 시민계층들은 자기절제 생활윤리를 강조했다. 요거는 좀 틀리죠. 요거는 종교개혁하고 관련된 거예요. 종교개혁. 예. 그래서 오히려 칼뱅파 시민계층들은 이렇게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한 산업자본가들, 이들이 만든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좀 자기들과 구별을 시켰죠. 그 다음에 부유한 시민계층 간직을 매입하여 가열 성장했죠. 예, 프랑스가 대표적인 거고요. 위그너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낭트칙령을 반포했다. 자, 요거는 앙리 4세 때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맞고, 자, 영토 정쟁에 빈발하자 국가 간 세력군의 원칙이 적용됐다. 예, 그래서 국가 간 세력군의 원칙. 예, 그래가지고 이거 왕조 전쟁의 특징이죠. 그래서 힘이 강한 놈하고 약한 놈이 싸울 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놈한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몰빵해서 힘을 몰아주는 거야. 그래서 세력 균형의 원칙들이 이렇게 적용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거는 절대 왕정 시기뿐만 아니라 고대나 중세나 지금까지도 유럽의 역사본 세력 균형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비좁은 땅에 수십 개 나라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강대국이 등장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얘가 좀 강대국이다. 이렇게 부각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갖고 그 놈만 패는 거죠. 한 놈만 패는 거야. 그래서 그 세력을 약화시켜 버리는 거야. 예. 그래야지 자기들이 이제 살기가 편한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세력 균형의 원칙이 왕조 정치의 원칙으로서 이제 작용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5번을 보면 유럽의 절대 왕정의 성립과 유지에서
중요했던 그 앞에 문제하고 비슷한데 정치, 경제, 사상적 요소를 각각 쓰시고 16세기 유럽 최대의 강국 부상했던 에스파냐가 왜 쇠퇴했는가 여기를 봐야 돼요. 자, 정치적으로는 이제 뭘 쓰겠어요? 정치적 요소는 관료제와 상비군. 그다음 경제적 요소는 뭘 쓰죠? 중상주의. 사상적 요소는 왕권 신수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이제 그 세력을 떨쳤던 에스파냐가 나중에 그러면 17세기 들어가면서 쇠퇴하게 돼요. 그 원인은 이제 쓰는데 물론 이제 되게 많겠죠. 뭐 이게 뭐냐면 관료제 위주와 궁정 낭비가 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톨릭 수를 자처하면서 종교 분쟁에 너무 개입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덜란드가 독립하고 그리고 영국과 또 카르네제를 싸우다가 그 당시 무적 함대가 격파되죠. 등등등.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파냐 세트 요인을. 자, 6번을 볼게요. 6번. 자, 18세기 유럽에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이 7년전이 일어났다. 이들의 공통된 성격으로 잘못된 서술한 것은 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과 7년 전쟁은 무슨 전쟁이죠? 그렇죠. 왕조 전쟁의 범위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왕조 전쟁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 첫 번째는 세력 균형의 원칙. 두 번째는 영국과 누가 프랑스 간에 식민지 전쟁이 있죠. 그래서 4번의 식민지 전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해외 식민지를 둘러싼 전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당시에는 그 왕조적 이해관계가 더 강조됐다. 국민적 이해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왕조적 이해관계를 더 강조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어느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하고 뭐냐면 그 다른 나라한테 줬을 때 국민들 그냥 시민이라고 했죠. 시민들의 입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왕조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했고 싸움도 어떤 특정한 왕조의 이름 아래 뭐 합스부르크 왕조를 위해서 발로아 왕조, 브루브 왕조를 위해서 싸웠던 거죠. 우리가 이제 전쟁을 민족의 이름 아래 싸우는 거는 나중에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요. 그 대표적인 이제 발칸 방명의 이제 전쟁 있죠. 번슬라브주의나 번게르만주의 이런 것들부터 이제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싸우게 된 거고 아직까지는 싸움이라든지 영토 분배라든지 다 왕조적 이해관계야. 자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갖고 어떤 그 대통령이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리는 말에는 독도를 일본에게 떼주려고 하다가 반발이 너무 컸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이런 거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그 통치 지역의 국민들의 의사를 반하는 행위를 반해서 그 영토를 자기 영토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라크를 공격해서 점령을 했지만 이라크를 자기 식민지로 못 만들었죠. 왜냐면 이미 시기가 너무 지났어요. 예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라크의 국민의식이 형성하니까 더 이상 미국의 입장한테 거기 이라크를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처럼. 예. 자, 그러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세력 균형의 원리. 맞죠? 두 번째, 해외 식민지 쟁탈전. 연관됐죠?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전쟁이 있죠. 영국과 프랑스 간에. 그다음 왕조 전쟁의 성격이 강하고요. 국민적 이해관계가 표출된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이해보다는 왕조적 이해관계가 우선시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왕조의 이름으로 가지고 전쟁을 했다. 지금처럼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답이 4번이죠. 그냥 아마 이제 이걸 이제 주관식 시험으로 나오면 왕조 전쟁 특징 두세 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같이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요. 7번 볼게요. 자, 밑줄친 이 전쟁에 대해 서술을 옳은 것은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태도와 정책이 크게 변화됐다. 좀 얘기하지만 예전에 이제 건전한 방인 정책을 포기하고 그 식민지에 대한 새로운 가세와 중상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그래서 예전에도 중상주의 통제 정책을 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자국의 물자와 그 산업에 침해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내버려뒀어. 이걸 건전한 방인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7년 전쟁 이후에 영국이 식민지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려 했었어요.
그리고 전쟁 비용도 좀 막대한 부가피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건전한 방위 정책을 유지했던 식민 정책을 포기하고 중상주의 통치 정책, 진짜 예전에 겉으로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실질적인 중상주의 통치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했다. 자, 그럼 이 전쟁은 이제 7년 전쟁이 되는 거죠. 자, 7년 전쟁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프로이센이 점령한 순례지연을 오세아 수복한 데서 시작됐으며 유럽 바깥의 식민지를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으로 시작됐다. 맞죠? 자, 이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 이걸 무슨 전쟁을 하죠? 식민 전쟁을 프랑스 인디언 전쟁, 예, 그런 것들이고 또 이제 인디언 프레시 전투가 있었죠.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왜 프랑스 인디언 전쟁은 이거 영국 측 입장에서 이제 붙인 이름인데 프랑스가 인디언을 끌어들여갖고 같이 전쟁을 했어요, 영국하고. 예, 그래서 프랑스 인디언 전쟁, 프랑스의 복수도 프렌치라고 하죠. 프렌치 인디언 전쟁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인디언을 끌어들인 건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도 같이 끌어들였어요. 예, 자, 그다음 2번을 보면 무력 함대를 앞세운 에스파냐가 영국 왕실을 응징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으나 에스파냐가 파괴함으로써 이거 무슨 해전이죠? 그 유명한 카렌 해전이죠. 자, 영국이 새로운 해상 강국을 떠올렸다. 이거는 언제 때 얘기예요? 네덜란드 독립전쟁 때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 네덜란드를 영국이 지원했죠. 누굴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필리핀 2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있는데 이 과정에서 카렌 전투, 뭐 아르미다 전투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똑같은 이름이에요. 자, 보헤미아 지방의 신교도 탄압을 계기로 일어났으며 고국 유럽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얽힌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무슨 전쟁? 30년 전쟁이죠. 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계기로 일어났으며 그 유럽 각국 바깥에 오스트리아 편에서 영국, 프랑스와 식민지 전쟁이 펼쳤다. 예, 이거는 그 7년 전쟁이 있었던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에요. 그때 이제 그 오스트리아 편에 섰던 것은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센 편에 섰던 건 프랑스야. 그래서 식민지 전쟁이 있는데 이때 식민지 전쟁은 뭘까요? 월리엄 앤 조지아 왕 전쟁이에요. 예, 그때 왕이 이름이 영국 왕이 조지 왕이죠. 조지 왕. 예, 조지이기 때문에 조지 왕 전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오스트리아에서 왕위 계승 전쟁 때 오스트리아 편에 썼던 영국이 또는 그 프로이센 편에 썼던 프랑스가 나중에 이제 7년 전쟁할 때 동맹관계가 바뀌어버리죠. 예, 그래갖고 거꾸로 이제 돼.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은 영국이 지원해주고 프랑스는 그 당시 오스트리아 편에 쓰게 되죠. 이걸 무슨 혁명이라고 하죠? 외교혁명이라고 한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왕실과 의회 대립이 시작됐으며 코노넬이 지휘하는 의회군, 철기군이죠. 철기군은 국왕군을 격파하고 청교도 독재를 실시했다. 청교도 혁명이죠. 자, 이건 관련이 없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1번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여기 보고 이제 답만 찾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답만 찾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 여기 보시면 객관식은 다 여기 오답이 있죠. 오답도 분석을 하셔야 돼. 그리고 최근 내 문제만 보고 뭐 예전에 한 20년, 10년 전 문제는 안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다 보셔야 돼요. 예전에 10년 전, 20년 문제도 나와.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하는데 꼭 연도 따지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몇 년 나왔냐? 그럼 의미가 없는데 왜 계속 따지는지 모르겠어. 예. 대개 보면 3년 안에까지는 한국사하고 세계사 부분은 안 나온다고 대충 보시면 돼요. 예, 역겨는 계속 나오지만. 근데 이제 그 전에 문제든 어디든 몇 년 문제든 나올 가능성이 많아. 예를 들어서 요번에 시뮬레이션 있죠? 시뮬레이션. 이게 2000년도에 문제가 났어요. 2000년. 예, 그래가지고 2000년이면 20년 전 얘기죠. 예. 그래서 일단 다 보셔야 된다. 기출문제 분석할 때 이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가에 들어갈 전쟁의 명칭을 쓰고 나의 조약의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제신의 가해 결과를 체결된 것은 나의 일부다. 그래서 이제 제4조 7조가 나오죠. 프랑스 공화원 케이프 브레턴 제도를 포함한 캐나다 영토 및 주민들에 대한 프랑스 국왕과 왕실이 행사할 수 있는 재방 권리와 영국의 국왕 왕실을 권리를 양도한다. 이거 7조 같은 경우에는 그 확고하고 지속적인 토대 위에 평화를 재건하기 위해 그 당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령과 프랑스의 영의 한계에 대한 모든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향후 이 지역의 모든 영국 국왕과 프랑스 국왕의 영지 사이의 경계를 미시피시 강 중간에 따라 그어진 선에 합의한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자, 앞부분 그 4조는 원래 이제 캐나다 지역이 누구 땅이었어요? 캐나다 땅이. 예. 그 당시 프랑스 땅이었죠. 근데 이 캐나다 땅을 그 당시 누구한테 넘긴다는 거야? 그 당시. 예. 그 당시 영국한테 넘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조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북미 지역의 경계선을 어디로? 미시피시 강으로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미시피시 강 그 동쪽 지역은 영국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서부 지역, 이쪽 지역은 이제 스페인 지역이니까 이 지역은 플로리다는 스페인 지역이죠. 이 지역은 프랑스가 장악해. 그래서 이걸 누이지레나라고 하거든요. 이 지역을 지금은 이제 중서부의 조그만 주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 누이지레나는 그 미국의 중서부 지역을 다 장악. 그러니까 미국 영토의 한 3분의 1 정도와 그 프랑스 식민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미시시피 강에 뉴올리언스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예, 여기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있고 여기가 이제 있다가 나중에 프랑스가 이제 이 지역을 잠깐 스페인에 넘겼다가 다시 스페인에서 다시 프랑스 넘어가요. 이 지역을. 예. 그랬다가 이제 나폴레옹 때 그 당시 이제 돈이 좀 필요한 거야. 전쟁하는 과정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요 땅, 미국이 원했던 땅이 뉴올리언스 땅이에요. 그 뉴올리언스 땅을 이제 왜냐면 이게 미시시피 강 나가는 통로 지역이니까 자, 요걸 처음에 팔려고 했어, 프랑스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 지역을 요 항구 도시를 팔면 요 미시시피 강 이때 그 프랑스가 어떻게 해요? 그 땅들이 제대로 뭐냐면 활동 못 하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냥 누이지레나 땅을 갖다 팔았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예. 그래서 몇천 달러인가 갖다 팔아가지고 미국이 그 지역을 장악한 거야. 예.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걸 판 거에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 영국하고 이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견제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은 이 지역을 꿀꺽 먹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이건 뒤 얘기고 요거는 이제 무슨 조약이냐? 파리 조약이에요. 예. 파리 조약. 그래서 파리 조약인데 파리 조약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왜 의미가 있냐면 보통 영국과 프랑스가 왕조 전쟁을 할 동안 100년 동안 또 해외에서 그들 간에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제2차 100년 전쟁이라고 해요. 자, 이 제2차 100년 전쟁을 마무리한 조약이 파리 조약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승리였죠? 그쵸, 영국의 승리가 된 거죠. 영국이. 자, 그러면 요게 가해 결과로 나타난 것은 뭘까요? 자, 프렌치 인디안 전쟁을 쓰시면 돼요. 프렌치 인디안 전쟁. 어떤 분은 이걸 7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은 그 파리 조약 내용은 7년 전쟁하고는 상관없어요. 프렌치 인디안 전쟁과 관련되는 거야. 예. 그래갖고 7년 전쟁은 오히려 이제 그 다른 조약이죠. 7년 전 정확히 말하면 그 후베르투스크 브루크 조약이에요. 예, 후베르투스크 조약. 예. 그래서 서기가 애매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좀 틀려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3편에 그 관련된 그 왕조 전쟁 때의 조약들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명칭들을.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을 보죠. 9번은 뭐와 관련된 왕권 신수설이야. 네, 이거 16년 문제니까 좀 문제가 쉽게 나왔어. 그 당시에는. 자, 가와 나에 드러난 정치 이론을 쓰고 이 이론을 옹호하는 유럽의 정치체에 쓰시오. 너무 쉽죠? 왕권 신수설. 그 다음에 유럽의 정치체제는 절대왕정. 그 다음 절대왕조체제. 이렇게 있죠. 그러면 가는 이제 뭐냐? 이거는 보슈에가 말하는 거야. 보슈에가.
그래서 성서에 근거한 정치라는 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는 좀 앞선 시기인데 제임스 1세가 얘기한 거죠. 제임스 1세 스투어트 왕조의 첫 번째 왕이죠. 참다한 군주 국가의 법이라는 책에서 나왔는데 요 둘은 다 왕권 신수설이 반영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그 절대 왕정의 왕권 신수의 기원은 프랑스에서 출발해요. 프랑스 법학자였던 보딩의 사상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주권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를 했고, 주권은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또한 어떤 상위자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최고 권력이다. 그래서 그 권한으로 입법권, 군대주의권, 청쟁과 평화의 체결권 등등등 있고, 이 주권을 누가 행사한다죠? 군주가 행사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보슈에가 그걸 이어받아서 그걸 좀 더 합리화시켰어. 그래서 이제 보슈에는 누구야? 루이 14세 아들 사부죠. 예,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치이론과 정치체제 너무 문제가 쉽지만, 문제가 쉽다 해서 이것만 달다 외우고 하면 이제 왕권실 수설, 절대 왕정체제, 요것만 외우면 기출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편에 그 관련된 내용들 잘 적어놨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지도를 참고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18세기 유럽의 국제관계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억에 들어갈 조약은 뭘까요? 그 18세기 유럽 국제관계 서술하시오 할 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위트레트 조약이죠. 자, 그래서 위트레트 조약인데 그 위트레트 조약은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 왜 일어났냐? 그 당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싸우고 있지만 또 결혼 동맹을 통해서 서로 또 결혼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영국과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결혼 연결돼 있었어. 그래서 에스파냐 그때 왕이 카로스 2세라는 사람인데 카로스 2세가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루이 14세 손자, 그러니까 정확히 카로스 2세의 외손자죠. 그래서 루이 14세의 손자인 앙주공 필립 5세에게 왕위를 양도할 것을 유언하고 사망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필립 5세 경쟁자로서 5세 합스부르크가 레오폴드 1세의 아들이었던 카르 대공이 있었는데 카르 대공은 그 레오폴드 1세와 카르스 2세니까 사촌간이죠. 두 사람이 싸우다가 스페인 측이 고심 끝에 필립 5세를 선택한 거야. 원래 스페인은 합스부르크하고 연결돼 있죠. 예, 스페인 합스부르크하고. 그런데 이제 외교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프랑스가 합스부르크에서 왕권을 부르본가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왕권이 프랑스의 부르본가로 넘어가니까 이 프랑스의 점점 커지잖아요. 더. 그 당시 프랑스는 농업 생산이 좀 많고 인구도 제일 많았어요. 유럽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만약에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 지역이 합칠 경우에는 유럽의 세력 균형이 깨질 수 있겠다 하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 루이 14를 향해서 이제 그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그 당시 루이 14세는 이렇게 여러 나라들 대항할 동맹을 해서 자기에게 이제 공격할 걸 생각해서 선수를 쳤어요. 그래서 스페인형 네덜란드, 오늘 벨기에는 이제 선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에 영국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브랜덴부르크, 후르트카, 사보이 등이 동맹을 맺고 대응을 하게 되죠. 초창기 때는 프랑스가 군사력이 강하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프랑스군이 승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에 이제 철치궁이 있어. 말보로 그 철치가 이끄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뭐 2차 세계 철치가 아니라 그 당시 말보르궁 철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철치가 이끌었던 영국군이 여러 군데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있고 해상에서도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함대가 포르투갈 연안에서 스페인, 프랑스 함대를 격파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어디를 장악하냐면 여기를 장악해. 스페인 원래 영토였는데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예, 지브롤트죠. 이 지브롤트는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대서양의 지중해 들어갈 때
좁은 만으로 들어가죠. 이게 지브롤터 해협인데 여기를 딱 그 바라보는 도시가 지브롤터야. 예, 요거를 누가 장악한 거야? 영국이 장악한 거야. 예, 그래갖고 이렇게 임했고 해외에서는 그때 에스파냐 왕위계승 전쟁 때 영국 프랑스가 식민지 전쟁이 했죠. 그래서 2차 백년 전쟁 두 번째 전쟁이었던 옛 여왕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육군이나 육전이나 해전에서 패하니까 수세에 몰렸던 루이 14세는 강화를 맺기로 결의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영국까지 강화를 맺고 회담을 하고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반프랑스 동맹국에 유리했던 위트레트 조약을 맺게 되고요. 그 위트레트 조약을 맺을 때 그 독일의 합스부르크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갖고.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이제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합스부르크가와 조약을 맺게 되죠. 이게 라슈테트 조약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맺게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위트레트 조약과 라슈테트 조약은 이게 좀 다른 별개의 조약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위트레트 조약하고 라슈테트 조약은 별개의 조약이지만 되게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그냥 서계나 서총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좀 약간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에 이제 적어놨고 보통 그 교과서나 통론에서는 보통 그 라슈테트 조약 내용을 위트레트 조약 내용으로 편입시켜갖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획의 조약 체결을 계기로 된 전쟁의 직접적 발발 원인을 쓰시오. 이건 아까 루이 14세의 손자가 에스파냐 왕위 계승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유럽의 이제 국제 정치가 이제 정치 세력군이 파괴되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 위트레트 조약으로 시칠레를 확보한 니은 국가가 얻은 정치적 권리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니은의 국가는 어디를 볼까요? 니은의 국가는 예, 자, 니은의 국가는 여기를 얘기하는데 여기죠. 예, 니은 국가는 뭐예요? 사보이 공국이죠. 예, 사보이 공국인데 이 사보이 공국은 어디를 얻게 되냐면 이때 이 싸움에서 이제 그 반프랑스 쪽에 그 참여함으로써 요 사르디아 왕국을 얻게 돼요. 사르디아 섬을 요 지역을. 예. 그래서 이제 사르디아는 왕으로 칭하게 되죠. 정치 권리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가 사보이가 중심이 아니라 요 사르디아가 이제 중심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의 통일의 어떤 주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사보이는 이제 여기가 프랑스어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프랑스로 넘어가요. 이 지역 자체가.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볼게요. 기획조약은 디귿을 획득한 국가의 명칭을 쓰시고 디귿을 획득한 국가의 명칭은 어디겠어요? 이 지브롤터를 들어오는 영국이죠. 영국이 전쟁 중에 여기를 점령했다고 했죠? 지금도 영국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정부에서 이거 달라고 하는데 안 주죠, 아주 계속. 예. 그다음 이 국가가 아메리카 대륙과 관련해서 식민지 외에 경제적 이권을 쓰시오. 그래서 식민지 외에 얻은 경제적 이권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에스파냐 식민지에 대한 노예 공급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상강무역을 통해서 이제 흑인 노예들이 이제 무역을 주고받았는데 처음에 이제 상강무역을 주도했던 나라는 스페인이었어. 스페인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권한을 이제 누가 갖게 되면 스페인의 이제 이런 그 노예를 이제 사고팔 수 있는 권한을 영국이 얻게 돼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그 당시 에스파냐의 요구를 얻어내서 노예 무역 독점권을 얻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아시안토라고 해요. 아시안토. 계약, 첨부, 약속이라는 뜻인데 이 아시안토라는 권한을 얻게 돼요. 독점적 노예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 팔 수 있는 권한.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안토 협정을 통해서 영국은 차후 30년 동안 11만 4천 명의 노예를 연간 그 4만 8천 명, 4,800명을 에스파냐 그 식민지인 포르투베르토는 베라크루스의 노예 시절에 공급할 권리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당시 재정 적자에 허덕였던 영국 정부는 이 아시안토 권한을 이제 남해해사에 넘겼는데요. 이 조치가 이제 나중에 남해해사
대가가 뭐냐면 그 좀 약간 거액의 국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그러니까 에스파냐 아메리카 무역 독점을 가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사업 내용이 이제 부실한 거 드러나니까 주가 폭락하고 나서 파산재가 속출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공황이 일어나는데 버블 경기가 붕괴되면서 이게 이제 유명한 남해 포말 사건이라고 해요. 이 남해 포말 사건은 경제학에서 되게 대표적인 버블 경제 붕괴 사례를 자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노예무역 독점권. 예. 그래서 이제 이후로 그 18세기 이후에 이제 에스파냐가 가지고 있었던 상강보를 통해서 얻었던 노예무역 독점권을 영국이 갖게 됨으로써 그 후에 영국이 계속 18세기, 19세기 초반까지 이제 얻게 돼요. 근데 이제 19세기 초반에 영국이 자체 이제 자유주의 무역이 자유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그 당시 노예의 그 노예제도를 비판하게 되고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이후부터는 점점 어떻게 돼요? 예, 노예제도가 점점 없어지게 돼요. 영국 자체에서. 그래서 상강무역도 점점 쇠퇴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혁명과 사회계약서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만을 거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고대인들의 자연적 사무에 대한 탐구하면서 기계과학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한 이후에 근대인들은 자연상의 수학적 법칙을 종속시키며 많은 노력했다. 나는 이 학술 저서에서 수학을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나는 이제 그 밑에 프린시피아라는 말이 있죠. 프린시피아. 예. 그래서 이 프린시피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요 나는 뉴턴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뉴턴. 자, 그래갖고 이제 뉴턴 하면 만유인력 법칙으로 유명하죠. 그럼 풀어보면 데카르트처럼 우주를 거대한 기계로 봤다.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자연과학 연구에서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관찰과 실험을 낮게 평가했다. 이건 아니에요. 예.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 맞아요. 수학적인 법칙을 정리한 거 수학을 이용해서. 근데 관찰과 실험도 같이 높게 평가했다. 그래서 그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뉴턴은 종전의 사색과 철학을 결합시켰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에 맞는 것을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죠. 그걸 다시 수학적으로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아니고요. 요거는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데카르트는 그래요. 데카르트 이제 영역법 수학을 강조한 사람의 의견이에요. 자,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제기된 천문학과 물리학의 주요 문제 연구 성과를 수학 공식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했죠. 그래갖고 이거 만유인력 법칙을 통해서 그 중력의 작용을 그 당시 그 우주와 지구, 그다음 지구와 태양, 다른 행성까지 다 적용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주는 궁극적 비기계적 원리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자, 이거는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주장한 기계론적 우주관과 크리스토의 조화를 시도를 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기계론적 우주관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비기계적인 종속된 것도 보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기계적 우주관이지만 궁극적으로 신이 판단하기에 이게 이제 좀 개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신의 의지가 개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기계론적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뭐냐면 최고 결정인 자인 가시 신이 이 시스템을 중시시켰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시스템을 잠깐 중시시키고 자기가 직접 개입을 할 수 있어.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 신앙과 조화를 시도했다. 이 뉴턴은 기독교 신자예요, 첫째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만유인력 법칙을 이제 발견한 것도 신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신의 영역에 좀 더 본질 신의 의지를 좀 알고자 했던 거죠. 예. 그렇죠. 그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는 그가 발견한 과학적 세계관이나 법칙이나 이런 절차 과정들이 후에 이제 신의 영역을 도전해서 인간의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바탕이 됐죠. 과학혁명의 어떤 그 기계
바탕이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읍과 디귿, 리을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죠. 보기의 자료에 담긴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누쿠예요. 누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는 건 인간의 자격을, 인류의 권리를, 심지어 인류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한쪽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단 한쪽에 무제한 복종을 강요하는 건 헛되고 모순된 것이다. 이 누쿠와 관련된 내용인데, 누쿠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였죠. 그러면 미국의 독립선언서죠. 예. 그럼 여기 누쿠의 국가계약서를 이렇게 했는데 영향이 그 누쿠 자체고, 이게 국가계약서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여기 적었는지 모르는데, 아마 제 생각은 원래는 이게 사회계약서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던 것을 원래 시험 문제에 이걸 뺏기는 과정에 국가계약서를 잘못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왜냐면 그 당시에는 92년부터 96년까지 시험은 공개가 안 됐어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92년부터 해서 2001년도죠. 맞아요. 2001년도까지 공개가 안 됐죠. 예. 그래서 2002년도부터 이제 이게 전체로 공개가 됐는데, 시험 문제가 그 전까지는 문제를 몇 개 외워가지고 학원 측에서 이제 문제를 몇 개 외우라고 해갖고 그걸 써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니면 또 안개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복귀하는 형태였어. 그러다 보니까 복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코에 원래 사회계약서인데 국가계약서를 이게 잘못 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건 뭐 노코가 사회계약서든 국가계약서든 그 자체가 이제 내용이 있더니 이건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맞겠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미국의 독립혁명의 사상적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저서는 일단은 그 누쿠가 쓴 유명한 책 있죠. 시민정부론이죠. 이거 꼭 외워주세요. 자, 법의 정신은 누가 썼죠? 몽테스키에죠. 상권 분리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영국의 의회 정치를 모델로 썼고, 그 다음에 리바이던은 이제 홉스라는 사람이 쓰죠. 그래서 구약신구에 나와 있는 거대한 괴물인데 국가를 상징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사회개혁론이라는 그 말 자체는 누스가 썼어. 그래서 시민정부는 누쿠, 법의 정신은 몽테스키에, 리바이던은 홉스, 그 다음에 사회개혁론은 노소. 이렇게 누수 이렇게 달달 외우세요. 이 책 이름을 서명 쓰라고 나올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번 문제 볼게요. 자,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거쳐서 유럽 각국에 민주주의를 지향한 시민혁명이 일어나 절대 왕정을 타도하고 봉건적 잔재를 일수함으로써 근대 시민사회 수립의 길을 열었다. 자, 이러한 정역적인 시민혁명인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무기가 계몽사상이다. 그래서 그 그것이 시민사회 사상적 기반이 된 이유를 400자인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이 계몽사상의 그 시민적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됐던 이유, 이걸 제가 적어놨으니까, 여기 이제 그 답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렇게 긴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자, 그럼 5번 문제 볼게요. 5번 보면, 가와 많은 서양 근대의 사상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는 30년 전쟁의 참상을 보고 전쟁과 평화의 법, 이거 좀 외워두셔야죠. 국제법.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네덜란드에. 자, 조선하면서 전쟁이 나면 야만인조차 부끄러울 만한 잔인한 행동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행행했다고 개탄했다. 그래서 전쟁이 나더라도 인간을 지켜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 자연법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제법을 만든 거죠. 자, 그래서 나는 개인이 국가나 군주에 복종해야지만 자연권에 항륜하는 한계 내에서 그러하며 지배자가 계약을 위해서 위탁받은 권한과 한계를 넘어서는 이에 저항하는 것은 시민의 자연권에 속한다고 한다. 자, 저항권이라는 것은 뭐죠? 시민의 자연권, 저항권, 누쿠죠. 누쿠의 사회계약서예요. 특히 누쿠의 사회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연권 중에 제일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재산권이야. 그래서 재산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그 당시 정부나 정부의 양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부나 지배자가 내 재산을 건든다. 그러면 저항할 수 있어. 예, 저항권. 자, 다음을 보면 이신론의 입장에서 종교적 강용을 위한 싸움 계몽사상으로서 파렴치함을 타도하다 기치 아래 미신과 강신을 타파하기 노력했다. 정치적 영국의 입헌 데이지를 동경 옹호한 입장을 썼다. 이거는 볼테드죠. 볼테드는 대표 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제 강신도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하죠. 강신도들, 예, 종교 간용, 이교도에 대한 종교 간용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포용성을 강조했고, 자, 나를 보면 각국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 산업의 발전도 등에 따라 정치 제도가 서로 다르다고 보았으며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 분리, 상호견제, 권력의 상호견제 이것을 최상의 기대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몽테스키죠. 몽테스키 법의 정신이야. 법의 정신.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의 정치 체제를 모델로 삼아서 상호 변제 균형이 잘 돼 있다 하면서 이제 극찬을 했죠. 그러면서 쓴 책이 이제 법의 정신인데, 자,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상권 분리의 원칙은 미국의 정치 제도에 영향을 줘요. 미국 같은 나라 보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이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 분리하고 상호 견제가 됐죠. 권력은 어떤 사람이 독점을 하면 항상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은 견제를 해야 돼. 자, 말을 보면 영국의 문인이자 역사가로서 로마 제국 세망사를 썼다. 이 책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부터 1453년 콘스탄티노플에 이르기까지 로마와 비잔틴 제국의 역사를 썼다. 이거는 18세기 후반의 영국 역사였던 에드워드 버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연제 시대부터 해서 로마의 쇠퇴까지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책에서 로마가 멸망한 것은 뭐 때문에? 기독교 야만인의 침입 때문이다. 이런 것들 이제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가는 그로티우스죠. 자연법 사상에 입각해 국제법의 필요성을 제창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나는 누구예요? 네. 나는 이제 루크죠. 루크는 네덜란드 망명에 있다가 청교도 혁명이 발발하자 귀국했다. 청교도 혁명이 아니라 명예혁명. 네. 그래서 명예혁명이 일어나니까 귀국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명예혁명 이전에 귀국을 했어. 네덜란드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왜 이걸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답이에요. 이거는 오답을 보는 것보다는 정답을,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것보다는 맞는 걸 보는 게 낫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는 프로이센의 대왕과 같은 계몽 전제 군주의 종교받았다. 예, 볼테르는 종교받았죠. 예. 그 다음에 그 라는 페르시아인의 편지, 임명에 썼던 서간인데 거기에 프랑스 구체제 사회학과 모순을 비판했죠. 부유한 페르시아인들이 주고받는 편지 속에서 이 당시 프랑스인들의 어떤 모순점, 그런 것들 생활 이런 것들 알려주죠. 사회체제의 모순점을. 그래서 이거 페르시아인의 편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몽테스키가 썼지만 법의 정신만 알려졌지. 근데 그 몽테스키가 페르시아인의 편지도 썼어요.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서청에 있는 내용인데, 자, 그 다음 아는 로마 제국의 멸망이 게르만족에 치니까 기독교의 어떤 승리 때문에 봤다. 예, 맞죠?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6번 이제 풀어보기 전에 제가 서포터즈 이제 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예, 89번이에요. 89번. 자, 기억하셨죠? 자, 6번을 볼게요. 6번. 자, 다음 사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가는 이제 1조 왕은 그 권한에 의해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그래서 제4조 국왕의 대권을 부실로 삼아 의회 승인 없이 금전을 징수하는 것도 위법이다. 자, 이거는 가는 뭐죠? 네, 권리 장정과 관련돼요.
권리장정. 자, 그 다음에 나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그 당시 정부의 정당한 권리와 근원은 피치자의 동의라는 거. 만약 어떠한 형태의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게 되는 것은 경우에는 언제나 이를 변경하고 폐기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저항권이죠. 자, 이건 미국의 독립혁명이죠. 미국의 독립혁명하고 프랑스의 인권선언하고 헷갈리는 게 좀 있어.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알려줄게, 이게 차이점을. 자, 다는 제2조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소멸할 수 없는 자연권 보존이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에 대한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입법에 참여할 권리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죠? 일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그 자연권의 순서들이 쭉 나와 있죠. 이런 것은 프랑스의 인권 선서야. 국민의회 때 공포됐던.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서하고 프랑스 인권선언서가 좀 약간 비슷비슷하면서도 이게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일단 미국의 독립선언서 같은 경우에는 요 형식상 볼 때 쭉 나열돼 있죠. 우리는 뭐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돼 있는 데 반해서 프랑스 인권선언은 2조, 6조, 뭐 7조, 8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상 차이 가지고 구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나중에 얘기할지만 강의 시간 때 인권선서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과에서는 국민회의 때만 인권선서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국민공회 때도 인권선서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나는 자 개인주의에 반대하는 우리의 당의 생활개념은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우리 당이 국가개념의 모든 걸 포괄하며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과 영혼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단체, 사회계급도 국가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땡땡땡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 당의 이념은 전체주의 당이다. 이건 누가 얘기하냐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사람 있죠. 무솔리니 연설 내용이야. 이 무솔리니도 히틀러와 맞먹게 연설 되게 잘했어요. 연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6-1번 홉스가 가나 다를 읽었다면 어떻게 방법해? 일단은 가는 누구의 사상이 되겠죠? 가와 나는 루크의 사상이 되었고 요는 다는 그 루스에나 루크의 사상을 들었죠. 그러니까 루스와 루크를 비판하는 거야. 자 일단은 홉스는 자연권을 인정하죠. 근데 홉스가 말하는 자연권은 생명에 한정돼 있어. 생명. 근데 이제 보통 루크 루스의 자연권은 자유, 재산, 뭐 압제 및 압제, 그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등등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홉스가 비판했다면 그 생명 재산들, 생명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권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러니까 생명이나 재산 등 여러 가지 자연권은 존재하지 않고, 자연권은 오직 자기가 자연 상태에서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권한만, 자기 본능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생명을 지키는 권한만 자연권이다. 이렇게 뭐 주장하죠. 그 다음에 저항권은 인정해요? 저항권 부정하죠? 일단은 자기의 자연권,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뭐냐면 그 절대자의 넘기를 주면 이 절대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줘야 돼. 그래서 저항권 인정하지 않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무질서한 자연 상태를 탈피하고자 그 당시 왕과 인간 간의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왕에게 자연권을 양도했죠. 따라서 왕의 권한 절대적이고 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자연권의 범위가 어디에 국한됐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본능,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에 국한됐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자연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사회 상태에 사회계약을 맺으면 왕의 말에 절대로 복종해야지 저항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보면 자 제6조의 밑줄 친 부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 19세기 초반 영국의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자, 이 운동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표현한 1차설 명칭을 쓰시오.
자, 다에 이제 여기 보면 모든 시민들이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9세 초반 영국의 개혁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잘 표현됐던 그 1차 선거 명칭은 인민연장이죠. 그래서 1차 개혁 투표권 선거권 개정 결과 누구한테만 얻게 돼요. 그 다음에 부주와 계층들만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그걸 달라, 선거권, 노동자들한테 선거권 달라고 주장하면서 그때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그때 공포됐던 게 인민연장이죠. 자, 인민연장 내용 꼭 외워두세요. 6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남자의 보통선거권. 아이고 이게 제가 뒤에 이제 강의 시간 때 더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니까 언급할게요. 남자의 보통선거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남자예요. 뒤에 이제 문제가 있어. 왜냐면 그 당시에는 여자는 인간 취급 안 했던 시대거든요. 제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자, 하여튼 나중에 여성이 이제 선거권을 얻게 된 거는 1차 세계 전 이후죠. 예. 그 다음에 비밀 무기명 투표. 자, 그 다음에 의원의 뭐냐면 의원의 국회의원의 재산 자격 폐지. 그 다음에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노동자들이 정치할 수 있으면 세비가 있어야 돼. 돈을 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 평등한 선거구를 설정해달라. 인구 비례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매년 선거 6가지죠. 예, 꼭 외워두세요. 요거 6가지. 그래서 매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나중에 다 실시됐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를 이제 밑바탕을 깔고 17세기 때 정치 사상의 상반되도록, 그러니까 17세기 정치 사상은 그 사회와 국가보다 어디를 더 강조하죠? 르크와 루소 사상을 볼 수 있듯이, 그렇죠? 인민을 더 강조하죠. 예. 근데 이제 상반되니까 그 인민보다는 사회 국가를 더 강조되잖아요. 자, 인민 국가 창조한 세 단어를 사용해라. 자, 이거 작문형 문제 같은데 이게 이제 그 교과서의 예문에 많이 나왔어요. 잘 읽어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앞에 있어요. 그 어떤 단체 사회계급도 국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당시 국가가 인민을 창조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국가 인민을 창조한다. 예전에 뭐죠? 인민이 국가를 만들었던 거죠. 예, 거꾸로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된다는 거. 제가 이게 03년 문제예요. 03년 문제 때 제가 이제 3번째는 이제 시험을 봤던 데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진짜 욕이 나왔어. 왜냐면 이게 좀 약간 지금 보면 문제가 쉬운데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웠어요. 특히 내가 이제 뭐냐면 머리가 좀 빡대가리 돈 게 속된 말로 요 6-3번 문제야. 이걸 어떻게 맞춰? 이건 뭐 어떻게 맞출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장문하고 나왔는데 그거 틀렸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교과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 연설문 내용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영국혁명인데요. 예. 영국혁명. 일단 이게 이렇게 뜨나? 자, 영국혁명은 이제 청교도 혁명하고 명예혁명 이렇게 2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청교도 혁명부터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에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사회변화라고 이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변화, 그러니까 청교도혁명 당시에 투도 시대 때 어떤 사회변화로서 그다음 잉크로즈 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제1차 산업혁명 같은 신규 산업도 일어났죠. 석탄산업, 뭐 철사, 유리. 그리고 이때 이제 새로운 신분 집단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젠틀이라는 계층들이 신분 집단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천도 젠틀이나 전문 직종 사람들이 청교주의를 이제 신봉했다. 청교주의라는 것은 뒤에 이제 다시 정리하겠지만 청교도를 얘기하죠. 청교도라는 것은 그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일령을 이제 공포할 때 이 통일령 자체가 좀
뭐냐면 완벽하지 못했잖아요. 교리적 측면에 볼 때는 너무 천주교 요소가 많고, 그래서 그 당시 영국 국교에 있었던 카톨릭적 요소를 좀 깨끗이 하자, 청결하자, 없애자, 프리티하자. 그래서 이들을 없애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어. 이들을 청교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의 한 분파였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는 영국 국교에서 벗어나 독립교회를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나요. 그래서 후에 이들까지도 다 청교도 이렇게 뭐냐면 묶어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청교도들은 형식상 영국 국교에 있었어요. 영국 국교 안에. 이게 독립된 건 명예혁명 이후부터예요. 자, 하여튼 얘는 청교도들이 젠틀이라든지 전문 직종인들에 널리 퍼지게 되고 많은 지지를 받게 돼. 특히 이제 나중에 스투어트 왕조의 독재 정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회 상당 구성원들이 이 청교도들로 이렇게 채워져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중심으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변화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전 시간에 1차 잉크로즈 운동, 2차 잉크로즈 운동, 그리고 1차 산업혁명 해갖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참조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제임스 1세, 뭐 찰스 1세, 스투어트 왕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청교도혁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과 관련된 정책들의 변화, 왕들의 정책적 변화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청교도혁명 당시에 이제 왕조는 스투어트 왕조죠. 스투어트 왕조인데 이 스투어트 왕조는 원래는 잉글랜드 왕조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잉글랜드라는 건 이제 브리튼 섬에 크게 볼 때 이쪽 북쪽은 스코틀랜드가 있고 이쪽 잉글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스코틀랜드 왕조죠. 근데 그 당시에 왕조들은 서로 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친인척 관계가 엮여져 있어. 그래서 그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메리 스투어트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이 메리 스투어트가 노스라는 사람에 쫓겨나요. 그 당시 장로교도의 그 귀족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갔다가 있었는데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눈밖에 났는지 아니면 카톨릭교도를 끌어들여서 반란을 봉기를 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해가지고 런던터에 갇힌 다음에 수청당하죠. 죽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그 당시 그 메리 스투어트의 그 아들이었던 제임스 6세가 즉위하게 되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녀선 읽어 죽게 되니까 이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던 그 사람이 제임스 1세야. 네,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가 되면서 이제 뭐냐면 스투어트 왕조가 잉글랜드 왕까지도 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 6세라는 이름으로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고 제임스 1세라는 이름으로 잉글랜드를 통치하죠. 그래서 왕은 같은데 각각의 두 개의 어떤 왕국이 존재하는 이는 연합왕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임스 1세부터 이제 정책을 볼게요. 제임스 1세는 자기 어머니가 메리 스투어트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천주교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실제 천주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좀 이제 개인적으로 감리교를 믿고 있었다고 해요. 좀 자기 어머니하고 신앙체제가 좀 다르고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즉위하자마자 이 사람은 그 종교 정책보다는 왕권 강화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강화시켜서 그 당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카톨릭 교들도 제임스 1세에서 나오는 기대를 걸었어. 자기 어머니가 뭐냐면 카톨릭이고 한때 이제 잉글랜드에 있을 때 카톨릭의 중심적 역할을 좀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를 거는데 보니까 제임스 1세 영국 국교회를 정책을 강화시키면서 카톨릭을 막 탄압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카톨릭 정책을 하다 보니까 카톨릭에서도 배신자로 이제 실망감이 이제 포출되면서 가이포커스 하약 음모 사건을 일으켜요. 국회의사당에 그냥 하약을 설치해갖고 폭파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가이포커스가 이제 뭐죠? 그 유명한 가면을 쓰죠. 그 예전에도 한번 영화 나왔죠. 그래서 이제 가이포커스의 가면 이게 이제 기원이 됐던 그 사건이 그건데 자 하여튼 이거 있고 그 다음에 국회 안에 있었던 청교들도 또 탄압을 해. 나중에 이제 좀 얘기하겠지만 영국 국교에도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청교도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돼. 그래갖고 주로 영국 국교회인 그 뭐냐면 중간파들을 이제 자신의 이제 친세로 삼고
그 당시 좌파 정도 역할한 청교도를 탄압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서 일부 세력들이 도저히 이제 국내, 잉글랜드에서 신앙의 자리를 못 찾겠다 생각해갖고 밖으로 나가죠. 해외로. 예.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피그림 파더즈라고 해요. 대표적인 선언이 메인플라워호에서 했던 그 선언이 있어요.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대립구도 보면 영국 국교회, UK 영국 국교회는 정통 국교회예요. 뒤에 중간파 정도 되는 그래서 강교파, 뭐 저파교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카톨릭과 청교도 간에 이제 대립이 있었죠. 자, 찰스 1세를 보죠. 찰스 1세는 이 사람도 초창기 때는 반카톨릭적인 성격이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 뭐냐면 그 왕비를 이제 뭐 스페인 쪽인가요? 예, 그쪽에서 이제 얻게 되면서 이 사람이 좀 치카톨릭으로 넘어간 거야. 예. 근데 여기 영국 국교회 안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잉글랜드에서 카톨릭을 전면적으로 내세울 수 없으니까 영국 국교에서 카톨릭적 요소가 많은 그 파가 있어요. 고고학파라고요. 예, 이 고고학파를 강조하면서 친카톨릭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국 국교의 강화 정책이지만 그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좀 저파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강교파의 중간파 중심으로 해갖고 영국 국교회를 강화시킨 반면에 찰스 1세는 어느 쪽으로 친카톨릭 쪽으로 하면서 그 카톨릭 전문적으로 내세우기 힘드니까 그 교구학파나 고파교회라고 하죠. 카톨릭 요소가 많은 걸 통해서 뭐냐면 영국 국교의 강화 정책하고 왕권 강화를 하게 되죠. 반천교도 정책을 하게 되고요. 그래도 이제 대립구도가 이제 다시 바뀌게 돼요. 카톨릭, 영국 국교회, 고고학파죠. 예. 그래서 이 고고학파와 고파교회라고 해요. 또 고고학파, 고고, 해파. 그 다음에 청교도 안에 또 대립구도가 생기죠. 청교도를 의회가 장악했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찰스 1세가 이제 뭐냐면 그 크노에 쫓겨나고 이제 죽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찰스 2세와 이제 제임스 2세는 이제 뭐냐면 제임스 1세하고 찰스 1세는 신앙을 종교를 자신의 왕권 강화에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뭘 믿든 간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찰스 2세나 제임스 2세는 오랫동안 프랑스에 망명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카톨릭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권 강화를 하면서도 카톨릭의 어떤 그런 종교 자유를 강조한 그 카톨릭을 뭐냐면 잉글랜드의 어떤 종교로 바꾸려고 했어. 영국 국교를 보내내고. 예.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약간의 좀 결이 달라. 그래서 친카톨릭 정책을 했고 개인 차원의 신앙심과 결부돼 있다. 그래서 앞에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그때 정책에 따라서 뭐냐면 종교를 이용한 사람인데 반해서 찰스 2세와 제임스 1세는 자기 자신이 카톨릭 믿고 이제 그거를 개인 차원 신앙심과 함께 또 왕권 강화에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네, 정치적 목적도 있고 개인의 신앙심 차원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때 대립구도의 특징이 뭐냐면 요때 이제 국교회가 장악을 했어. 원래는 청교도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크노의 독재 정치를 이제 뭐냐면 겪으면서 이제 국민들이 청교를 버리게 돼. 이게 너무 힘들다.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그 당시 국교회가 다시 의회를 장악. 요때 국교회라는 것은 청교도를 제외한 그 당시 뭐 저파교회라든지 강교파라든지 중간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그리고 카톨릭과 대입하게 되죠. 왜냐하면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가 카톨릭과 대립을 내세웠기 때문에 카톨릭과 대립을 하게 되죠. 근데 옆에 있었던 청교도한테 불똥이 튀게 된 거야. 그래갖고 주 대상은 카톨릭이지만 청교도 동시에 탄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심사련 같은 걸 통과시키죠. 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찰스 2세하고 제임스 2세가 뒤에 이제 제임스 2세 때 명예혁명 때는 이 명예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의회인데 요때 의회는 국교회파들이야. 영국 국교회 중간파와 저파교회 사람들이고 그 앞에 청교도 혁명 때는 청교도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때 의회 중심 세력이 바뀌게 된 거는 중간에 크노의 독재 정치가 국민들에게 실망이나 어떤 피곤함, 짜증 이런 것도 불려놨기 때문에 이제 의회 구성들이 바뀌게 된 거죠.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명예혁명 이후에 형식성은 남아있던 청교도가 뭐냐면 이제는 완전히 분리돼서 독립하게 돼요. 예전에는 국교에 좀 있었다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뭐 제임스 2세의 종교 정책을 이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전반적으로. 예,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예, 개별 왕의 어떤 정책들은.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